자, 이번 주에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걸 주제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물론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히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한 다음에 어, 유형별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실습을 좀 병행하면서 하면 좀 수업이 재미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수업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론으로 듣고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게 되면 실습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쭉 보면 처음에 네트워크 개요에 대해서 조금 나와요. 여러분들 계속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앞에 좀 나와요. 그래서 회선 교환망이다, 패킷 교환망이다, 그 다음에 OSI 모델. 여기서는 이제 진짜 OSI 모델이네. OSI 모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고, 그 7계층 설명도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OSI 모델하고 인터넷 모델이라고 했는데, OSI 모델은 정말 그 표준화된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인터넷 모델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 통신을 하고 있는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I 모델이 약간 이론적인 모델이라면 그 인터넷 모델은 실제로 쓰고 있는 그 실용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제 가상머신이 왜 인터넷 공격에 뜬금없이 나오냐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자기 사설망을 정말 잘 꾸미지 않는 한은 이 공격 그 테스트나 공격 연습을 하면 실망으로 만약에 이 패킷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괜히 공공이나 이런 쪽에 장난 삼아서 이거 공격했다가는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네트워크 공격들 때문에 되게 민감해하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여기서 기관이라 하면 경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네트워크 쪽 공격에 제일 민감하게 대응하는 곳이 국정원이죠. 국정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부터 여름까지 해서 그 공공기관 쪽에 인터넷 공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언론으로 접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의외로 또 이런 공격들을 당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이버에 전면 기사도 떴고,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특히 IT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보안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들도 좀 잘 찾아서 주의 깊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올해 공격이 있었던 곳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죠? 이쯤에서 원래는 이제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연초에 그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데가 한번 뚫렸죠. 원자력 연구원이 뚫려서 그 하태경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국정원 이제 보고서를 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요한 기관인 원자력 연구소가 뚫렸다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아주 난리를 쳤었죠. 원자력 연구원이 뚫렸고, 곧이어서 어, 카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카이, KAI. 예,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인가?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잘 알죠? 지금 그 국산 전투기 만들고 있는 그 회사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부 이제 자원들이 좀 유출이 됐는데,
아, 이런 실제 공격들이 있을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이 이제 책임을 지는데 이런 공공기관들은 근데 그 원자력 연구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는 공공기관이 맞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연구기관이야. 실제로 이 그 핵 연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핵 연료가 누출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지도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대전에 가보면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데 그 원자력 연구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산을 통째로 파가지고 그 동굴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 안에 이제 벙커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핵연료들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사실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의외로 그 물론 이제 뭐 보안 시설도 잘 돼 있고 물리적인 보안 시설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잘 돼 있고 그 이런 네트워크적인 보안 시설들도 뭐 장비들도 다 구축돼서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보안 사고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가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 이거를 계속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3, 4년 한 사람이 맡다가 뭐 넘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장비들의 패스워드 관리, 그 다음에 외부 접속할 때 그런 뭐 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패스워드를 뭐 매니저에 뭐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뭐 이딴 식으로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정원에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여기 기관. 근데 이제 또 그 공공기관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도 어, 다친 사람이 실제로 없어요. 뭔가 뭐 제재를 받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지금 뭐 대대적으로 장비를 다시 바꾸고 뭐 패스워드 관리 체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뭐 2차 인증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그런 OTP 같은 2차 인증 SMS OTP 이런 것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고가 났던 것은 이제 카이인데 카이는 이게 공교롭게도 그 전에 그 인터넷 사고를 하나 당했어. 뭘 당했냐면 얘네가 대금 사기를 당했어요. 이메일로. 그 나중에 이제 요런 그 이메일 스푸핑 같은 것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이메일을 도청을 한 거죠. 그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장비나 해외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그 항공사 쪽에서 굉장히 비싸거든. 그 장비 하나하나가. 그 장비를 구매하고 아마 대금 결제하는 메일을 주고받았던 모양인데 뭐 전화로 안 하고 이제 이메일로 했나 봐요. 이메일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중간에 이제 그걸 도청을 해가지고 뭐 그 대금을 뭐 일로 입금해 주세요 하는 메일을 이제 다시 한번 보낸 거지. 아, 번저 번에 보냈던 메일은 그 계좌가 잘못됐다. 일로 보내달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신뢰 있게 주고받던 이런 메일 상대자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금 결제 같은 건 사실 그런 플로우를 타면 안 되지만 믿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결제 금액을 줬었어. 뭐 몇십억 불 넘게 몇십억 불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억 원을 그래서 그냥 입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 이제 그 사이버 뭐 안전청인가 그쪽에다가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못 잡지 사실. 걔네 어떻게 잡겠어.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한 달도 안 돼서 또 외부 네트워크가 또 뚫린 거예요. 그때도 또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뭐 그 북한의 사이버 공격 그 그룹인 뭐 킴스키 조직이 뭐 뚫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엄청나게 했었는데
뭐 실제로 거기가 뚫었는지 거기가 북한인지 알 수는 없어. 그 대부분 국가 공격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은 그 중국발 IP가 많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프락시들을 많이 쓰죠. 프락시랑 또 좀비로 확보한 그런 경유지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뭐 다양한 나라를 거쳐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PC방에 있는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요번 그 어디죠? 원자력 연구원도 그렇고 카이도 그렇고 다 국내발 IP였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좀 믿음직한 회사가 그러니까 그 자기네 장비들을 넣어놓은 IDC 알죠? IDC 데이터 센터. 예. 거기에 있는 서버랑 그 PC들을 얘네가 따가지고 그쪽 IP를 이용해가지고 다 공격을 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막기가 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뭐 국정원이 그냥 무마를 하더라고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있는 회사에서 납품한 장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같이 대책 회의 같은 것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결국은 국정원에서 발표를 뭐 민감한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선에서 지금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카이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방 쪽 일을 하지만 무기를 만들기는 하지만 사기업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사기업이야. 그래서 카이는 원래는 국정원이 개입하면 안 되는 조직인데, 이게 그 국방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요번 요 사태 이후로 이제 그런 일반 기업들도 그 공공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기업들은 전부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국정원하고 이제 그 밑에 키사라는 그 산하 기관이 있죠. 네,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그 공격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을 그 노린 공격이 많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그 지능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그 기관을 특정을 지어가지고, 심지어는 기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서버가 있으니까 공격들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어떤 기관인지도 얘네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사전에 다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하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그러니까 외부로 자기네 서비스를 이제 접속할 수 있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서비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쪽에다가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그러니까 물밑 작업으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기관에서 뭐 개발자가 사원들이 뭐 다 그런 보안 서비스를 다 개발해서 쓰진 않잖아. 대부분은 다 외부에 있는 어떤 보안 장비라든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회사나 그 기관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 어떤 솔루션을 쓰는지를 다 추적을 해. 뭐 네트워크 스캐닝을 하든지 뭐 그런 걸로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납품한 회사를 먼저 해킹을 해서 그 취약점을 좀 찾아내는 이런 유형으로 좀 번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이나 서비스에서 허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곳에서 이제 그런 그 취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 보통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나 보안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자기네 회사 보안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철저하지가 않아. 물론 그
국내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이제 CC라는 그런 제도를 그 국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 CC에 그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인증서를 획득을 해야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물리적인 보안이라든지 그런 장비의 보안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사실 그 CC를 받을 때만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점점 더 이런 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있어. 그리고 그쪽 시장도 매년 커지고 있고 그쪽 인력도 매년 인력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뭐 내가 그 네트워크 보안 쪽 그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안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아.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뭐 사설기관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도 그렇고 자기네가 뭐 돈 열심히 버는 게 목적이잖아. 물론 뭐 정부는 그렇진 않죠. 근데 정부도 어차피 살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초반에는 이제 보안 같은 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죠. 서비스 자체를 구축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뭐 여러분들 뭐 요새 뭐 그 주민등록번 같은 것도 다 그냥 온라인으로 떼잖아. 돈 안 내고. 예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동사무소 가서 다 뗐어 진짜로. 거기서 이렇게 신청서 써가지고 돈 내고 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온라인 되잖아.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로 개발된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쪽에 보안은 생각 안 하고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에 힘을 썼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들어오려는 그런 해커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는 좀 중요하죠. 민감한 서비스니까 진짜 거긴 중요한 거고 그 외에도 뭐 그런 민원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 서비스를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보다 이 보안을 구축하는 비용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다 네트워크상에 올라가 있고 지금은 심지어는 그런 서비스들을 그런 그 기관이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또 넘어가고 있잖아. 그 해외의 그런 서비스들, IT 서비스들은 지금 클라우드로 굉장히 많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제 국내에만 약간 좀 지금 대응이 좀 느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계적인 흐름이 클라우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보안 서비스들도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서 또 고급 인력들이 보안에 대한 고급 인력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안 쪽에 초점을 두고 그 취업의 목표로 삼아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특히 또 보안은 그 이제 글로벌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그 나오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눈높이를 물론 뭐 대기업들도 보안을 다 신경을 쓰고 있지. 그렇지만 이제 그 이 보안 쪽은 그 전통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오히려 기술력도 더 있고 벤처 기업이라도 뭐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규모만 너무 따지지 말고 이런 보안 솔루션 업체가 작더라도 유망한 곳을 잘 찾아서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 공격하라는 얘기 뭐죠? 취업의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업체들을 공격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또 나는 그 현업에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관심사를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재미없더라도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엉뚱한 소리를 되게 많이 했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공격에 가상 머신 얘기하다 말았구나. 아무데나 공격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버추얼 머신에다가 가상 OS 올려놓고 가상 L2 환경을 구축해서 거기서 이제 공격을 수행해 봐야죠. 그래야 내 PC만 뻗고 말지. 밖으로 패키지 유출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작은 회사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랜에다가 간단한 공격만, 랜 쪽, 내부 네트워크 쪽에다가 간단한 공격만 해도 회사망 다 마비돼 버려요. 그 공격들은 좀 주의 깊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CP 심플러드 공격이 있고, HTTP get 플러딩 공격, HTTP CC 공격, DNS 증폭 공격, SIP 플러딩, UDP 플러딩, ICMP 플러딩, 슬로우 리스 공격, ARP 스푸핑, DNS 스푸핑, 리플라이 공격, 이렇게 오늘 알아볼 텐데, 오늘은 일단 저 공격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의 개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회선 교환망, 패킷 교환망 이런 말 들어봤나? 이것도 굳이 한글로 이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영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회선 교환망, 패킷 교환망 뭐냐? 회선 교환망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사용되는 회선 전체를 독점한대. 무슨 소리냐? 내가 전화를 상대방한테 걸죠. 그러면 우리가 전화 받는 동안에는 그 회선에 누구라도 껴들 수 없어. 물론 도청하는 놈들이 있긴 있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회선에 아무도 껴들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껴들 수 없고 네트워크 자원이 공유될 수 없어. 속도 성능은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화가 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패킷 교환망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쪼개서 전송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인터넷의 어떤 용량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서비스하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패킷별로 나눠가지고 목적지에다가 보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 동안에는 패킷이 막 섞여서 날아가겠죠.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 자기 패킷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출발지 목적지 사이에서 사용되는 회선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식이 패킷 교환망,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패킷 교환망이에요. 자, 그래서 회선 교환망하고 패킷 교환망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회선 교환망 아까 얘기했죠. 서로 똑같은 회선으로 다른 데이터가 중간에 섞이지 않아. 교환 노드, 이 교환기죠. 전화로 따지면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패킷 교환망은 다양한 패킷들이 이 회선에서는 공유되고 있고, 그래서 같은 회선을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패킷만 받아들이기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패킷 교환망. 우리가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는 TCP/IP 방식, UDP 방식의 통신들이 전부 이 패킷 교환망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OSI 모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OSI죠. 네트워크의 OSI. 계층화를 해놨어, 계층화를.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시간에 또 듣고 다른 시간에도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계층별로 특별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기 타겟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타겟층과는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층별로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돼.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통신을 할 때는 PDU를 이용하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을 플레임이라는 PDU를 사용을 하고, 이 계층에서는 3계층에서는 패킷을 사용하고, 4계층에서는 세그먼트를 PDU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각 계층에서 같은 계층 사이에는 인스턴스들끼리 같은 프로토콜을 써야 된다. 이게 계층별 모듈화죠. OSI 모델에서. 뭐 수업 나가지도 못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다 됐네요. 음,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